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훈클럽 총무 이강덕입니다. 지금부터 관훈클럽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모셨습니다. 이제 폭염도 지나고 토론하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 조금 소통을 넓히는 뭐 이런 데 있어서 관훈클럽이 조금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으시고 해서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오늘 남지사님을 비롯해서 네 분을 모시고 연속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또 급하게 또 국회 방송에서 중계를 해주기로 어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님, 국회 방송 관계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에 들어가서 오늘 토론 게스트로 나오신 남경필 지사님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맨 오른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정치부장 성기용 부장입니다. 서울신문 이도훈 부국장입니다. 한겨레신문 임석규 부국장입니다. KBS 송현정 팀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님에 대한 양력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을 지내셨고요. 국회에서는 국회 외통위원장도 지내셨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모두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관훈토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론인 여러분들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이 요즘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요.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슬픔의 DNA가 묻어 있습니다. 많은 외침, 국난을 겪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 DNA 속에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사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 강도의 지진도 발생을 했고요. 또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번에 아마 추석 밥상머리에서 조카들, 자녀들 취업 얘기, 결혼 얘기 꺼내지 말라 하는 것이 선배님들의 조언입니다. 이 안보 걱정, 안전 걱정, 먹고 사는 걱정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국면입니다. 성장도 침체됐고요. 2017년부터 시작되는 노동력 감소, 미래 경제의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10%가 넘었습니다. 체감 실업률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요. 고용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안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안 됩니다. 변해야 합니다. 바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에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리빌딩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 대선을 앞둔 지금부터 대선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정치를 리빌딩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다 얘기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고만 좀 싸워라. 그리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라. 협력 좀 해라. 지난 총선 민심에서 협치하라고 표를 그렇게 황금 분할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야 진보가 따로 없는데 지금 계속 모습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선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이러한 정책을 여야가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 경제도 지금 상태로 가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의적 시장 경제 새로운 시도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협치, 협업, 앞으로 공유 이것이 경제에서도 큰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 공유 플랫폼을 경기도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위해서 경기도 주식회사 곧 문을 엽니다. 스타트업 캠퍼스로 청년들의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판교 제로시티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증단지,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에 운행이 되게 됩니다. 이 경기도가 시작한 공유적 시장 경제가 바로 새로운 경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북한, 우리 민족의 불안 요소입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론 그렇지만 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될 그러한 또 우리 한 민족입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구 절벽 문제 곧 현실이 다가옵니다. 이 인구 절벽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과연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서서 우리 군 이대로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모병제를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리빌딩 필요합니다.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30년 안에 약 100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출산과 바로 수도권 집중입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으로 수도 이전을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로 모여들면 집값, 미세먼지, 교통난, 사교육비 이 집중의 폐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잘 왔습니다만 고비입니다. 지금 새롭게 리빌딩 해야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도약의 계기를 지금부터 내년 대선 과정까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담대한 도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을 이제 듣는 중에 지금 모두 발언에서 리빌딩이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세 보니까 6차례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대토론도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토론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충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하시는 말씀 중에 모병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좀 관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왜 이 모병제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는지 이게 우리 국가 개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시죠. 네. 2022년 앞으로 한
6년 남았습니다. 2022년이 되면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의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병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이 안보 위기 속에서 우리는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미국은 모병제 도입하는데 토론에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토론을 해야 다음 정부 초기에 이 모병제 실질적인 TF를 구성하고 준비에 들어가서 한 3, 4년 준비를 하면 2022년 돼야 이제 첫 걸음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지금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또 빽 있는 사람은 그 자식들이 군대에 많이 빠집니다. 가더라도 꽃보직을 갑니다. 없는 흙수저들만 다 군대 가고요. 간 흙수저들은 모두 가장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있는 사람 자녀들은 가더라도 아주 좋은 자리를, 특히 고위공직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대를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어서 이 군대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병제는 자유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없는 흙수저들도 모병자에서는 자기가 군을 가기 쉽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생깁니다. 끝으로 시대의 또 하나의 정신인 이 일자리,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사님 그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그 육군 상병 제대로 되어 있던데요. 저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오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18개월 단기 사병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방위라고 하는 거죠?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해서. 네. 일단 뭐 지사님도 군대 다녀오셨고 아들도 군대 보내셨으니까 뭐 모병제 얘기하는 뭐 기본적인 그 명분이나 뭐 조건은 갖췄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지사님 군대 가셨을 때도 모병제였으면은 그때 그 지원해서 가셨겠어요? 지금과 같은 조건, 예를 들면 한 달에만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 군대가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를 안 가려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앞으로 그건 디자인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앞으로 장관, 차관, 국회의원 하는데 큰 인센티브가 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 나는 앞으로 대통령 된 다음에 장차관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위주로 쓰겠다. 앞으로 새누리당 공천하는 데는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큰 메리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거고요. 군대 갔다 오면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다. 대학 가는데 큰 메리트가 된다. 이런 좋은 가고 싶은 군대의 설계를 우리 정치권에서 해준다면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통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사님께서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간다고 이제 그 현재 징병제 문제점을 비판을 했는데 일단 지사님도 그 아드님을 군대에 보냈고 지금 뭐 최고 실세라는 뭐 청와대 수석도 그 군대 그 아들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군대를 가고 있거든요. 집안이 그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그 저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저 모병제의 그 전제 자체가 조금은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저희 아들들은 다 전투병과에 있었고요.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습니다만 이 군대를 그 고위공직자들이 한 10배 정도 군 면제율이 많고 간 고위공직자들들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보직을 갖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것이 바로 흙수저 금수저론의 바로 근본인데요. 거기에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군 입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 가고 가더라도 좋은 데 가고
없는 사람들은 다 가야 되고 그리고 가게 되면 가장 힘든 곳에 있고 저는 이 현재의 징병제도가 정의롭다면 그러면 이런 얘기도 사실은 시작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의론을 말씀하셨길래요. 이제 모병제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유승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제 나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상당히 심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모병제가 되면은 결국 돈인 많은 사람들 자제들은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에 일부 그러니까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차원의 예. 이 비판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군대를 가는 것이 명예롭게 만들어주느냐는 바로 이 정치권과 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도록 해야지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병제가 효율적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병제가 정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설득력이 약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의롭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고요. 예. 이 정의롭다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것들이 대체로 정의롭습니다. 저는 모병제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 행복, 추구라는 면에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인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징병제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일부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의롭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인하는 모병제가 더 정의에 가깝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 제기하셨습니까?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들하고 처음에 이렇게 무슨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바로 시기상조다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에 아까 인구 절벽,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5년,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리 군이 60만이 유지가 되고 북한에 싸울 만한 강군이 육성이 되느냐? 저는 지금 가만히 있다가 한 3, 4년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군대에 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모든 국가가 지금 허겁지겁해야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모병제를 시기상조 또는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2022년에 군대 갈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답부터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답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징병률을 거의 100%로 올립니다. 그리고 군에 지금 21개월 하고 있는데요. 한 3년으로 늘려야 될 겁니다. 복무 기간을. 뭐 그런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 가자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리더들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병제 논의를 한미 동맹과 관련지어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일 앞으로 미국 대선이 다가왔는데 미국 대선 논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트럼프 후보에 의해 제기돼서 하나의 이슈가 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그 주한미군 철수 방침을 시사하면서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의해서 지상군 수요는 한국군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선 이후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어쩌면 이슈가 구성될 수 있는데 현재 모병제가 논의를 하게 되면 모병제는 곧 우리 한국 지상군의 감축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모병제의 논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미국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동맹의 군사 재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머릿수로 전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미군 18만이 이라크의 100만 군대를 이겼습니다. 지금 비대칭 전력이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군대 전력을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 2020년에 오는데 과연 우리가 국방력을 강대하게 해서 지금
핵까지 갖고 있는 북한과 싸울 수 있을 거냐? 저는 거기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미군 철수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군 철수를 지금 가정으로 두고 미군 철수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답이 아니고요. 저는 미국 행정부에게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한미 동맹에 의해서 미군 철수는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정치권과 새로운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치권은 분명히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헌법에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한다고 하는 국민 개병주의 정신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개병주의라고 하는 게 의미가 국민 모두가 함께 국가 공동체를 공동으로 지킨다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군 문제는 단순히 물론 예산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저출산으로 의한 어떤 병력 충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선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의 국민 개병주의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징병제,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용병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제도의 개편이 국민 개병주의 정신, 공동체를 함께 유지한다는 그런 정신을 훼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형 모병제는 이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군사훈련 그리고 군입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군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병역 의무를 계속해서 다하는 제도를 기본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헌법에 위배되거나 뭐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지사께서 설계하신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사병 18만에 간부 12만에서 30만 구상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구 절벽이 다가온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지점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모병제를 도입했던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인구가 1억이 넘는데도 뭐 예를 들어 20만을 조금 넘는 수를 채우는 모병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이 어떤 현실에서의 문제도 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현실성은 어떻게 따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군대의 대우와 뭐 병영 문화라든지 이런 걸 놔두고 채우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군에 가는 것이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군에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10만 원, 20만 원 주고 저렇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 놔둬야 되겠습니까? 합당한 대우를 하자는 겁니다. 합당한 대우를 하고 저는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군에 가면 100% 취업된다. 군에 오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직업군인이 되든 지금 뭐 경찰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다 따로 훈련해서 따로 뽑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군에 징병한 사람들 중에 그 공통 훈련을 거친 사람들 중에 군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소방 공무원 뽑고요. 대학 가고 싶은 사람들은 대학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그리고 직업 갖고 싶은 사람은 직업 교육시키고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1년에 한 2,400만 원 정도 봉급을 드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 근무하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군에 가서 새로운 이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다리의 역할을 군이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투입해서 디자인을 하고 군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지 지금 같은 거 놔두고 안 가지 않겠느냐를 걱정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지금처럼 그럼 놔두었을 때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지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저는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모병제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은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기도지사시기 때문에 도정과 관련된 질문을 좀 짚어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지금 이제 도지사가 되셨으니까 도정에 충실하고 임기를 채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른 꿈을 꿀 거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임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임기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도전과 관련돼서는 내년 초에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잘 돌아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도지사 임기를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현정 팀장. 네, 이 도지사시니까 현직 직함에 맞는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조금 많지요? 한 300만 정도 많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인구 무게로 따지면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계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지사 중에서는 이 오늘 보니까 도지사 임기 내 가능한 사업이 90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9개만 실현이 돼 있고 완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다라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정에 대해서 몇 점이나 주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공거리로 내세울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지적은 그 경기도의 국민의당 도당이 이제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 도의회에서 국민의당 의원님은 2분 계십니다. 정확한 통계를 어디서 이렇게 받으셨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희 경기도정은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야당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 인사와 예산권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함께 이 정을 펼쳐나가는 이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나중에 남경필 너 도지사 하면서 뭐 했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시면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일자리 도지사입니다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약 70만 개인데 저희 경기도에서 30만 개 정도 만들어져서 42% 정도를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만든 거죠. 정치 안정 그리고 투자 활성화 이것이 전 이어진다고 보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네. 남경필 지사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 브랜드로 연정 이런 게 돼 있어요. 최근에 제2연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청년수당, 경기도형 청년수당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 지사께서 소속된 새누리당은 청년수당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내에서 좀 동의를 구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전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야 그리고 정치권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청년 수당과 경기도의 제도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저희는 현금 지급 안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정산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서울 또는 성남과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카드나 바우처로 지급하게 하는 경기도형과는 확연히 다른 제도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남 지사께서 지금 당에 계신다, 새누리당 소속이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에 대해서 반대하실 거예요? 좀 제도를 잘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 청년들에게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하고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칫 다른 데 쓰여져서 그것이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그러한 조금 더 이 사려 깊은 제도를 만들으라고 조언을 할 것 같습니다. 조언. 정부는 근데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아마 조언을 좀 하다가 제동을 건 것 같은데요. 조금 저는 정부하고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딪혀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뭐 여야가 정부하고 합의해서 정부가 요청하는 것 좀 더 받아들이고 해서 중요한 건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를 만들 거냐이지 뭐 지금 이름이 뭐다 이걸 몇 명한테 줬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서요. 연정 추진하시면서
그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인해서 지방장관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네. 지방장관제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는 새누리당이고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각제 형태로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2명의 이 의회 지도자들 4분을 장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정책 예산 문제를 늘 함께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는 의회하고 소통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정책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은 예산은 의회에서 바로바로 통과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광역단체에서 장관이란 타이틀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관 붙이고 싶었는데요. 네. 뭐 국회의원들도 다 장관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관 못하게 해가지고 힘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장관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안 쓰기로 했으니까 사실상 준 의원 내각제를 경기도에 도입하는 건데 그러면 꿈꾸고 계신 연정의 어떤 취지 자체는 좀 상당히 이렇게 훼손되거나 이제 좀 후퇴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이 정치적 정신이 중요한데요. 저는 이 장관으로 오신 뭐 다른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오신 그분들과 모든 현안을 상의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이분들과 토의하지 않은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뭐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고요. 그분들과 모두 상의해서 이미 합의가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재를 할 생각입니다. 지사님, 그 경기 북부하고 남부가 뭐 생활 환경이나 이제 산업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완전히 다르고 아까 우리 송현정 팀장이 지적한 대로 인구도 자치단체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아져서 사실 오래전부터 그 경기도를 경기 남도하고 경기 북도로 나눠야 된다는 그 주장이 있었는데 도정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좀 있겠습니까? 제 별명이 북경필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북부에 워낙 저는 국토균형 발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중요해서 경기 북부에 많은 예산 정책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 남부에서 거쳐진 세금이 지금 경기도 북도를 위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히려 경기 북부의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경기도의 모양이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토론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플로어에 나와 계신 분들께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제가 뒤에 시점을 택해서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장 관심사인 이제 대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결심은 이제 내년에 하시겠다는 이런 언급도 있으셨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그러면 그래도 준비는 뭘 좀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 대선의 출마 여부는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건 내년 대선이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거대한 토론장이 되도록 하는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 대선이 무슨 뭐 어느 후보 아들 둘을 뭐 군대를 돈으로 빼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이런 네거티브만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가 아니고요. 미래를 위한 거대한 토론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안보 지킬 수 있느냐? 그럼 뭐가 대안이겠느냐를 놓고 토론하고 이렇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고 과연 정치가 지금처럼 계속 싸우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걸 놔둘 거냐? 사교육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놔두고 아이를 낳으라고 저출산 얘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계속해서 던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사님께서 이제 임기를 마치고 싶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점이 뭐죠? 그건 아주 주관적인 문제이겠지만요. 내년에
제가 정말 많은 분들 국민들의 판단 그리고 주변에 우리 여기 계신 부장님들, 국장님들 이런 분들 만나서 정말 맑은 마음으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국민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내년 초가 되면은 준비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준비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무슨 옛날처럼 뭐 대규모 조직을 만든다든지 무슨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숙제들이 뭐냐? 그 숙제를 풀 해법들이 있느냐? 구체적인 해법까지를 갖고 있느냐? 차기 대통령은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뭐 집권해서 뭐 새로 만든다 이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져서 집권하면 그걸 국민들한테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고 검증을 받고 집권하자마자 바로 시행을 해도 벅차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준비를 지금 해서 제가 내년 초에 그럴 준비가 됐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정한 여론의 평가도 있습니다. 과연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양쪽이 하기 나름이라고 보고요. 뭐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 그냥 제로 상태라고 봅니다. 뭐 그동안 정치에서 이렇게 흔히들 보면 10년 주기설 뭐 이러면 뭐 우리가 조금 여당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유리하다, 어디가 더 불리하다 얘기할 사실은 계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단한 질문이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만 결국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 이 두 가지가 결국 일자리와 안보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보라는 것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자리와 안보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움과 공평함과 그리고 투명함 그리고 서로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은 다 한꺼번에 갖추어졌을 때 일자리와 안보라는 것이 지켜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결과물로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 생명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저는 카리스마의 시대 또는 영웅의 시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경청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권력을 나누고 지혜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차기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제 대선에 그 도전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은 만약에 출마를 이제 내년에 결정하겠다는데 그러면 도지사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뭐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때 같이 예. 결정하실 겁니까? 네. 그리고 그 작년 봄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 2017년에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그게 제목까지 나왔어요.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 안에 어떤 상황이나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입장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의 인지도나 지지율이라는 것이 뭐 벼락치기로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5선 의원을 지내셨고 지사시고 사실 나이에 비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데 그에 비해서는 어떤 대선 주자나 뭐 그 자격으로서 지지율은 사실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지와 이 지지율이라는 것도 내년 초에 결정하실 때 대선 출마 여부 결정의 변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일정한 지지가 없이 그냥 뭐 나 대선 출마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지지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뭐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족함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 준비를 통해서 또 국민들께 그러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대권 관련은 좀 관심사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더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동 국장. 예. 최근에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흐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사님 본인도 뭐 지금 50대 초반이시고 오세훈, 원희룡, 김부겸, 안희정, 나경원 이런 분들이 이제 50대인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어떤 뭐 세대 교체라든지 그런 바람을 일으켜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세대 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옳은 정치적 아젠다 또는 구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로 뭔가 규정을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 교체,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가 너무나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구조 변화 그리고 정치의 세력 교체 이런 것들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정치 교체, 세력 교체를 위해서 지금 정치권에 있지 않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럼 반 총장과는 뭐 협력 내지는 뭐 연정까지라고 지금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 뭐 1월달에 귀국을 하신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릴 테고요.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오시기 때문에 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기문 총장께서 답해야 될 저는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연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대한민국의 바닥부터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돼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공무로 해외에 파견된 경우엔 국내 거주를 한다. 뭐 파견이냐 아니냐 이건 뭐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러한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이 역할이 여기에 뭔가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동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잘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성과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로 그동안 하시지 못했던 역할과 성과를 가져오실지에 대한 비전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누리당 전 당원으로서 저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져요. 과연 반기문 총장님은 왜 새누리당 후보인가? 지지율이 높아서인가? 새누리당의 혁신과 변화에 관련돼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 자칫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만 아주 다른 빼어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고육지책으로
이 하려는 후보는 아닌가 이런 저 스스로의 반성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새누리당에게 어떤 답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시면 이런 답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정도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를 좀 눌러.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뭐 말씀을 이제 꺼내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아마 반기문 총장하고 아마 그 대권 결심을 만약에 하게 되신다면 아마 남지사님하고도 재밌는 토론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건 조금 더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계속 질문하던 것 중에 남지사의 지금 대권 관련 준비 상황 뭐 한두 개 질문 더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석규 국장. 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죠. 그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셔서 남경필, 김부겸, 유승민, 박원순, 안희정, 원희룡 이런 분들을 거론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다 힘을 합쳐야 합리적 개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종의 협력 제안인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려 볼게요. 저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시작을 했죠. 뭐 새누리당으로 변했습니다만, 저는 새누리당으로 시작을 했고요. 끝날 때도 새누리당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새누리당의 주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은 새누리당을 혁신시키고 새누리당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에 나서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님께 뭐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3지대에다가 뭘 만들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현재 있는 국회의 지도자들께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지금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헤쳐 모여서 하자 그러면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당장 하라는 숙제도 안 하면서 엉뚱하게 지금 저 뭐 권력 놓고 이렇게 권력 잡는 게임이나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예,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대통령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광역단체장을 하셨던 대통령도 계십니다. 올해 대선 레이스에서 유난히 그 어느 때보다도 역대 어느 때보다도 시도지사 출신 대선 후보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한 경험이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된 데서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그 관료들은 저희의 동지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러한 또 장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기도 뭐 공무원 5만 명 넘는데요. 이 공직 사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같이 동지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혁신으로 이끌어갈까는 사실은 광역단체장을 해보지 않으면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보면 뭐 어제 국회 답변도 그렇습니다만 자칫하면 대통령께서 이 잘 답변 준비된 관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이 제대로 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은 광역단체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 저는 매주 금요일 날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직접 어떤 문제 처음에 하니까 이거 뭐 얼마 안 하겠지 근데 지금 도지사 된 이후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쭉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닥에서 고생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는 노력과 예산 투입과 정책 투입이 정말 민생의 핵심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거는
사실 국회에 있을 때는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경험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은 광역단체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지사의 대권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문, 네, 하나 더. 그 아까 전에 관련된 연장 질문이지만은 우리 남지사께서는 그 동안의 정치 쭉 과정을 보면은 대개 양극단의 정치를 배격하고 보수 정당 소속이면서도 상당히 개혁적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협치와 연정을 강조하고 양대 정당체를 타파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굳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현존하는 문제 중에 근원은 바로 정치의 지금 갈등 그리고 정당들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실은 뭐 그동안 정치 역사를 보면 독자적인 힘으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은 새누리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받고 있는데요. 그 새누리당을 혁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왜 여기서 제가 야당 10년, 여당 10년을 해서 20년이 된 이 정당에서 뭐하러 딴 데 나가가지고 혁신을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당의 주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인인 우리 당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정말 한번 확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가 확 바뀔 겁니다. 거기에 저는 매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뭐 조금 저로서도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요. 하여튼 그 10년 동안 국내의 변화를 아느냐, 그 북핵 관련해서 10년 동안 총장으로서 한 역할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갑자기 왜 새누리당 쪽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세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뭐 반기문 총장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 있으실 거고 뭐 그런 걸 다시 들어보는 뭐 기회를 저희가 또 마련할 수도 있고 다른 기회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런에도 불구하고 남지사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도 있는데 왜 반기문 총장을 새누리당 인사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새누리당 내에 계시던 분 중에 지금 마땅한 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뭐 흔히들 잠룡이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온 일이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면 바로 누구를 모셔다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 야권의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보면 야권의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 후보로도 보여집니다. 뭐 열심히 하셨지만 패배하셨는데요. 저는 과연 그러한 이 우리 현재 있는 사람들이 별로니까 뭐 이 새로운 영웅을 모셔다가 이렇게 새롭게 하자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오셔서 새누리당에 입당을 하셔서 1월 중순에 오신다니까 그때부터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지사께서 지금 지지율 1위 반기문 총장의 대한민국 대선 후보로서 자격에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상당히 관심 가는 포인트인데 이제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은 남경필, 유승민 이 두 분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여권의 후보에서 한 경쟁력이 반기문 총장 1000배는 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보시기에 반기문 총장보다 비교 우위 정치적 잠재력으로서 지금 뭐 지지율은 천양지차죠. 근데 그런 게 뭡니까? 저는 하여튼 그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야당 여당 하면서 또 국회에 있으면서 현재 도지사 하면서 특히 지난 그 외환위기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우리의 문제의 바닥을 누구보다도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말씀도 오늘 드렸지만 그런 고민을 제가 뭐 반기문 총장님보다 더 식견이 뛰어나고 그분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시간을 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갈고 닦고 고민해야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의 고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로 국민들이 지지하시던 찬성하시던 반대하시던 제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뭐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모병제, 수도권 이전 등등 뜨거운 이슈를 제기하셔서 언론에도 무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은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 징후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아까 좀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점이 좀 더 부족하시다고 보시는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보니까 지난 대선 때는 그냥 대선으로 이렇게 쫙 됐는데요. 아마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지도자다움이라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 자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부족한 거는 남경필 대통령다운 지도자감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아직은 국민들한테는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제가 이제 도전을 하게 된다면 저한테는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반 총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 지내셨죠? 지금 새누리당의 나경원 인재영입위원장이 반 총장을 영입 1순위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임 그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가능하고 타당한 얘기로 보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환영하고요. 다만 환영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그 정당의 운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심과 당심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당내 평가를 보면 현재는 집권 주류 세력인 어떤 친박 세력이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인데 이 관측에 동의를 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는지는 저는 확인은 못했고요. 친박 의원님들 중에 저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도와주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대선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친박, 비박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가 아닌가. 그 한계에 우리 새누리당이 갇혀 있으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집권을 또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유효한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설 의사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친박 세력과 가까이 해서 세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님은 그렇게 안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뭐 특정 계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 그게 뭐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국민들의 여망은 갈갈이 찢어진 당내 또는 또 여야 이 관계를 하나로 묶으라는 건데 여야도 아니고 당내의 어떤 특정 계파의 지지를 받고 그것이 대선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기문 총장 관련은 워낙 남 지사님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조금 질의응답이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혹시 하면 하나 정도 더 하고 다른 후보가 네.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원을 했거나 광역단체장을 했거나 다 선출직 경험을 한 분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도 그렇고 그 지난 선거에도 그렇고 선출직 경험을 하지 않은 후보로 나왔다고 법무리 실패했는데요. 반기문 총장도 지금 현재 선출직 경험은 없는 이제 유력 후보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총장에서 선출직 경험이 없다는 것 그것이 대선 티켓을 거머쥐고 결국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제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바로 국민들입니다. 유권자들이시죠. 그럼 유권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늘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뭐 광역단체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정치적 생명을 쥐고 있는 유권자들의 그런 필요성들을 고민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정말 저는 이 정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시간의 법칙 저는 최소한 어느 전문가가 특히 이 정치 분야에서의 이 전문성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포괄적으로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반 총장은 이제 접어두고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지사님 말고는 어떤 분들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경쟁할 분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후보 한 분 한 분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점과 단점을 다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제가 어줍지 않게 영어로 하나 쓴다면 저는 이 히어로의 시대는 갔다. 지금은 first among equals의 시대다.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 중에 조금 앞선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미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 후보 지금 거론되시는 분과 앞으로 또 자기의 미래를 또 투자하실 몸을 던지실 분들 모두가 저는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남지사의 그 동지가 됩니까? 아니면 경쟁자가 됩니까? 저는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메이저리그에서 강정호 선수 뒷다리를 걷어차가지고 뼈를 부서뜨린 그 야구 선수 싫어합니다. 그거는 같은 그라운드 안에서 뛰면 팀이 다르든 같든 팀이 다르면 뭐 조금 적의 의미도 있지만 같은 배를 탄 동지인데요. 그 동지의 그 이 정강이를 걷어차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몇 개월 동안 못 나오게 하는 이런 행위는 진짜 반칙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경쟁자이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협력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당연히 더하고 특히 새누리당의 지도자를 하셨던 분이라 훨씬 더 협력자의 성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또 하나 여쭤보면 그 유승민 대표는 이제 모병제 갖고 정의론 갖고 한번 충돌하셨어요. 그러면 유승민 대표는 그 김무성 대표와 비교하면은 그 동지보다는 그래도 좀 라이벌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유승민 대표하고 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제 협의를 많이 하고 같은 길을 많이 왔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협력적 관계고요. 다만 저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부족한 게 가치 논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가치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가치 논쟁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치에서 파생되는 정책 논쟁 이런 것들이 멋있게 펼쳐지는 새누리당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또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했던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유승민 우리 대표님을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도 이런 가치 논쟁, 정책 논쟁을 뜨겁게 할 생각입니다. 후보 한 분만 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종로에서 그 낙선을 했는데 그럼 그게 아무래도 그 2017년 대선을 향해 뛰는 데는 아무래도 큰 장애가 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전에 많이 떨어지고 그 또 누구죠 우리 링컨 대통령도 7번이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선거에 떨어지는 게 다음 선거에 뭐 좀 장애는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요인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야권 네. 새누리당 여러분 거명을 해주셨는데 또 섭섭할까 봐서 간단하게 우리 원희룡 지사나 나경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먼저 나경원 위원장은 정말 아주 뛰어난 여성 정치인이라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아마 도전할지 말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가능하면 이번에 다 그냥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뭐 아까 거론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이에요. 전화 통화도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오늘 저녁도 아마 같이 먹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하고는 아주 정말 형 동생하고 친한 뭐 정책적으로나 정치를 가는 길에서나 함께 가고 있는 동지입니다. 네. 여권도 그렇지만은 야권에도 대선 주자분들이 많죠. 비교적 더 뚜렷한 편인데 가장 위협적인 야권의 주자를 꼽아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야권의 대세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를 예를 들면 김부겸 또는 안희정 후보가 꺾었다. 막강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일단 김부겸 후보는 이 여야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사석에서 농담입니다. 형 집권하면 내가 형 내각에 들어갈게. 그랬더니 김부겸 의원은 거꾸로 또 야 네가 집권하면 나도 들어간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런 이 유연성과 포용력을 갖고 있는 시대에 참 맞는 그런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요. 안희정 지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좁다고 알려진 흔히 얘기하는 친노라는 정치 세력의 이 어떤 뭐 적자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연한 태도 그러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이러한 이 경험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야권의 후보가 된다면 가장 위협적인 후보로 지금 두 분을 꼽았는데 현실적으로 야권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누구로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장님들하고 부실장님들이 다 문재인 후보라고 그러시던데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봐야 알죠. 이제 야권 뭐 조금 잠룡이라고 할까 그런 분 중에 안철수 대표만 남았는데 이제 정치적 뭐 판을 읽는 해안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안 대표는 끝까지 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가시겠죠 이번에는. 그건 잘 그러니까 뭐 그건 정말 안철수 대표만 알 수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모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철수 대표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계속 갈지 말지를 정말 스스로 보여주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건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더 대권 관련해서도 뭐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시간이 한 30분 정도 토론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안과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아까 모두 발언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뭐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평소에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바로 질문으로 그럼 임부장부터 하시죠. 수도 이전은 결국 수도권 과밀 해소 차원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수도권과 관련해서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여기에 대해서 수도권하고 또 비수도권하고 갈등도 있고 그런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간 경기도지사님들이 대부분 다 수정법 철폐 그리고 수도권 규제 철폐 뭐 이런 주장들을 하셨는데 사실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나누는 순간 정치 쟁점화되고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는 수도권만 점점 몰려들어 가지고 수도권의 모든 돈과 권력이 모여드는 이 현상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수도 이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수도권의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노력과 함께 비수도권이 정말 획기적인 이런 발성의 전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요, 남지사께서 수도권 이전에 찬성하신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도가 있었다. 이전이 되면 수도권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사실 규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는 만약에 수도가 이전이 돼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의 수도가 된다, 정치와 행정의 수도가 된다면 뭐 경기 북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도권을 하고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경기 북부나 동부 지역 굉장히 정말 뭐 여러 가지 규제, 뭐 군사 규제, 그다음에 뭐 이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는데요. 거기는 조금 이렇게 수도권의 지금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 지지 기반이 경기도일 텐데 경기지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이슈 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그 예전 노무현 후보의 공약 당시에는 찾아보니 반대를 하셨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지사직을 수행을 하시면서 바뀌게 되신 겁니까?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되신 겁니까? 정치인 남경필로서는 사실 그때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대변인 남경필로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인가요? 제가 수도 이전 해야 된다라고 개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아예 헌법 개정해서 청와대까지 다 옮기자는 주장을 이번에 한 게 아니고요. 이미 그때 했습니다. 계속 고민하다 보니, 그리고 현상을 보다 보니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정말 놀라운 일은요. 2022년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모병제에도 연결돼 있습니다만 2022년쯤 되면 경기도 인구가 1,700만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 3천만이 모여 살게 됩니다. 전 국토의 60%를 요 수도권에 모여 사는데 나머지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내에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고 가자는 얘기냐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해법은 바로 단순히 수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건요. 정치의 기득권, 경제의 기득권. 이게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완전히 몰려 있어서요. 이 기득권, 돈과 권력이 모이는데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폐해를 과감하게 수술하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수도 이전 얘기를 하지? 왜 얘기하냐면요. 경기도에 1,700만이 모여드는 것이 과연 경기도 주민들한테 행복하냐?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들면 전세난, 미세먼지, 교통난,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집중해서 일어나는 폐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고통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따로 있고 무슨 뭐 충청도지사가 따로 있고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행정부가 대거 세종시로 내려가면서 국가의 전체적인 통합 조정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행정부 관료들이 시장과 괴리되었다. 또 그래서 갈라파고스 세종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만이 아니라 전체 수도가 만약에 이렇게 이전됐을 경우에는 그런 역기능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런 일부 저기도 있지만 아니 왜 공무원들이 거기만 앉아 있습니까? 국민들 찾아서 만나러 다녀야죠. 저는 거꾸로 지금 서울에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서로 엉켜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비리와 각종 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지금 여러 스캔들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기득권의 집중에 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경제 권력하고 정치 권력부터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흔히 얘기하면 뭐 세종시에다가 국회 분원 만들자. 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대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도 나눠놓고 비효율이 지금 뭐 시체는 말로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국회까지 나눠서 또 비효율을 첨가씩 더하자. 저는 뭐 이해찬 뭐 전 총리께서도 그런 주장하시고 민주당도 그런 주장하는데 저는 좀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개헌하자. 권력 구조만 놓고 개헌하는 게 아니라 개헌에 이런 문제를 놓고 한 다음에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로 세종시로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한 이 기득권 구조 변화 이런 걸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플로어에 오늘 나와 계신 분들께서 주신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모아서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셔도 되고요. 우리 권영국 관훈클럽 회원께서 지금 논의되는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경부 북부 지역 개발을 우리는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고요. 산림법 등에 뭐 많이 묶여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김세영 회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특히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비법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우리 중앙일보 출신이신 전육 회원님께서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모병제와 관련해 가지고 독일이나 이제 스칸디나비아 제국 국가들의 이제 그 선례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모병제가 남북 대치를 강화하는 발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고요. 여기 성명은 안 적으셨는데 북핵 문제 그리고 미중 외교와 관련해서 조금 큰 시야 그리고 의견 뭐 이런 것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북핵 관련은 뒤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뒤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북부 지역은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 산업도 이제 저희가 산단을 만들지만 정말 중요한 건 판교 같은 테크노밸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집적된 단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교가 한 20만 평 됩니다. 놀랍게도 작년 매출이 판교고 조그만 데서 70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7만 개입니다. 거기서만 일자리 만들어진 게 작년에 8,9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 일산 지역에 방송, 컨텐츠 그리고 이 가상현실 이런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총화인 이 산업의 일산 테크노밸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테크노밸리를 경기 북부의 동부 지역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요. 이곳에도 제 임기 중에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비법은 저는 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축구팀에 비교합니다. 지금 최전방 공격수들은 잘 나름 하고 있습니다. 위태위태하지만 뭐 얘기하는 삼성,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 경우에 해외에 나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반칙하지 못하도록 놔두면 되고요. 그 밑에 공격형 미들필더. 여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러한 공격적인 기업들. 이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크노밸리를 자꾸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공유적 시장 경제를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도와줘야 하고요. 정말 그 밑에 있던 수빈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특히 경력 단절 여성, 은퇴하신 어르신들,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경기도 주식회사가 지금 11월에 문을 여는데요. 그 이후에 경기도 협동조합을 문을 엽니다. 그래서 스스로 디자인된 그래서 청구하신 일자리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린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 전반이 서로 본인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 국가 또는 우리 자치단체는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별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지금 약 5천 명의 가장 등급이 높은 관심 병사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관리를 하고 있는 10,000명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월수는 21개월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여기다가 징병률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이면 이것마저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면 저는 자 모병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거 좋은데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방이 튼튼해지느냐? 대안을 빨리 내놓고 빨리 토론을 해야 2022년에 다가올 인구 절벽, 북한은 점점 더 강대해지는데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서 국가적인 토론을 하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임 부장. 네, 담대한 개헌론, 그러니까 큰 폭의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스케줄로 언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저는 일단 지금 개헌론이 많이 되고 있고요. 내일인가 저도 거의 참여를 합니다. 저는 일단 개헌론자입니다. 개헌에 찬성합니다. 지금 구조로 가면 대한민국 안 된다. 정치 구조부터 바꾸자라는 생각하는데 현재의 개헌론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개헌하지 않고도 권력 가진 사람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협치, 연정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번 온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마 미국 정부, 중국 정부도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 이 북핵 위기 속에서 사드 정국 속에서 대통령과 3당 대표들이 만나셨습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뭔가 협치의 결과를 원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서로 갈등, 다른 얘기들만 나왔습니다. 아무런 의미 있는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치권부터 빨리 솔선수범해서 개헌하시자는 분들 3당 빨리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경제 살리기 법안, 그 다음에 예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 3당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협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헌합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개헌에 이런 연정과 협치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솔선수범은 뭐냐? 자기 권한을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정의 협치의 제도화를 개헌인 것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실 가능한 것은 내년 대선에서 개헌을 하자는 분들의 이런 안을 모아서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요. 그것이 국민들에 받아들여지면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형 협치형 대통령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이도훈 국장 한두 개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개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원 집정부가 됐든 협치형이 됐든 아니면 내각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 개헌을 해도 국회의원의 권한을 늘리게 되는 거고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개헌론을 성공시키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정치권이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김세현 위원장이 하고 있는 국회 특위에서 기득권 내려놓기를 지금 상당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인사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 선거구제, 공천제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개헌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정치권이요. 아까 말씀드린 민생 아젠다와
본인들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의 충원과 관련된 인사 시스템 이거를 빨리 국민들 신뢰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면 기득권 내려놓기, 민생협조, 그다음에 특히 이겁니다. 민생과 국방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왜 협력을 못합니까? 이런 거 협력을 못하면서 권한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권이 민생, 안보, 그다음에 정치인 스스로의 인사제도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한 성과를 내놔야 저는 개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헌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응답 하나만 더. 협치형 대통령제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장관을 배분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연정의 취지 연장선상에 있다고는 보입니다만 효율성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당내 반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가 이렇게 대통령은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의회 구조를. 그러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이냐. 여기에 방점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협치형 대통령제가 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의회 통과 과정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거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을 투자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 결과는 굉장히 달콤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는 이 대한민국 협치형 대통령제를 내놓으면서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 송 부장 혹시 이제 개헌 말고 정치권과 관련된 경계 개편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있으면 딱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한 가지만 네.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추가하자면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러한 국회 자체는 지금 의석수에 따라서 위원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식 의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미국식 의회는 아시지만 위너 테이크스 롤입니다. 한 석이라도 많으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합의형 의사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그것을 저는 정부하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정부하고도 하라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 남 지사님이 아마 김종인 전 장관을 그 경기도에 모셔오려고 굉장히 그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아는데 이게 그 총선 전에 김종인 전 장관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을 택해서 글로 가셨더니 의원이 되셨어요. 그게 왜 그 지사님이 공을 덜 들여서 문재인 대표한테 뺏긴 건가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억울해서 다시 이제 김종인 대표를 다시 찾아오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건가요? 그 김종인 대표님은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이 대선 후보 캠프 때도 같이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제가 대표를 하면서 저희 고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뭐 자주 통화하는 사이인데요. 김종인 대표님을 이렇게 저는 김종인 대표님의 경제와 관련된 특히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오라고 하셔서 가신다고 하시면서 또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뭐 비판을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당을 옮기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표님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바뀐 적이 없다. 각 정당들이 그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과 이 협치라는 모델을 늘 얘기해 왔는데 각 정당들이나 정치 상황이 그게 필요하면 나를 부르는 거고 그럼 난 가서 그걸 필요한 곳에 가서 그것을 실현시키고 하는데 노력하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얘기네 하셨는데 저는 뭐 김종인 대표님이 어느 정당 정파의 그러한 이 이해를 늘 대변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베로로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이 활력소를 주는 그리고 새로운 이 인사이트 이런 것을 주는 그런 분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에 출마하시게 되면 김종인 그 의원의 그 협력을 계속 받을 생각이신가요? 저는 뭐 대선 하든 안 하든 김종인 대표님을 포함해서
정말 선배님들의 그런 지혜라고 하죠. 위즈덤. 이것은 계속해서 배울 생각입니다. 네, 정계 개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는 현재 그 절대 강자가 없다는 그런 말들이 많고요. 그래서 차기 대선의 승자를 가늠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불가청성이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친박 성향이 강한 분과 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분이 이제 지도부로 들어섬으로써 개파색이 굉장히 강한 이제 양당 지도체가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친박과 친문을 배제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식의 어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로는 실체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실체는 없는 것 같고요. 논의들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양당제 소선거구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그 결국 이 관성이 양당제로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제도를 놔둔 상태에서 제3지대로는 뭐 대선을 앞둔 뭐 이벤트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 개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양당제의 수명은 다했다. 미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 선출 과정 그간의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으로 따라갔던 미국 정치도 이미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의사를 다 반영하는 그러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독일식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권력 구조를 장착을 해야 새롭게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대선 구도가 과거처럼 1대1 여야 1대1 구도로 될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1대2 또는 다대다 구도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씩 패널한테 질문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좀 짧게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아까 이제 플로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북핵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지 요즘 또 뭐 대화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이제 상수가 됐습니다. 한 20년, 30년 이렇게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북한 핵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는 국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 전제하에 그 공고히 하는 전제하에 우리는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만으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제재는 협상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공고히 하는 속에서 협상의 재개를 모색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 아마 그 모멘텀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행정부와 미국은 이 북한은 뭔가 북한 핵을 유지하면서 여태까지 핵을 유지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핵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등의 카드로 미국 행정부와 대화를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과연 그때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면에서 어떠한 역할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시켜서 지켜낼까에 대한 준비와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국과의 관계도 따로 물어보시나요? 그건 나중에 대답. 지금 답변하시죠.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린 중국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국가가 가장 원하는 국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만족시키면서 우리의 국익을 거기에 하나로 가는 것. 그러면서 윈윈하는 전략이고요. 중국의 가장 최상위 지도층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중국이 지금과 같은 거대한
통합된 국가로 유지되는 것을 그들의 국익의 첫 번째에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반하는 것은 모두 이 적입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것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북핵과 관련된 중국과의 협력, 바로 경제 협력과 이 중국의 지금과 같은 통일된 중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특히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한국의 역할을 중국의 국익에 위협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이 국익에 부합하는 지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가가 바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송현정 팀장부터 차례로 한 번씩만 질문을. 대북 정책만 봐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후한 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쉬운 게 있고요.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많은 소통. 그래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특히 지금 여야 간에 이런 소통의 선봉장에 서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가장 크고요. 집권 중반 넘어서고 후반으로 오는데 뭐 이렇게 큰 친인척 비리나 이러한 대형 스캔들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이것은 상당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만약 지사가 아니고 여당 대표다, 그렇다면은 이런 당내 여론 그리고 국민 여론 이런 것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뭐 저도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뭐 확실한 무슨 어떤 뭐 유죄다라고 할 만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뭐 해임하거나 그만두게 할 그러한 이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본인 두 분의 결심인데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보이시기에 그렇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닐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이미 누차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와 지금 생각은 계속 같습니다. 네, 이 국장.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세 개인데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입장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첫째,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남북 협상을 할 수 그게 가능할 걸 그런 생각이신지요? 둘째는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세 번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 세제 개편을 혹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느 부분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핵동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술핵 배치 문제는 미국이 억제력을 저는 일단 지금 신뢰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북한이 계속 이 지금보다 더 진전된 형태로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저는 가까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느 곳에는 전술핵 배치를 하도록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몇 가지 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오면 전술핵 배치를 어디까지 해달라라는 요구를 미국에게, 지금은 한반도 바로 배치는 지금은 답이 아닌 것 같고요. 법인세 인상 문제는 법인세를 지금 20%에서 25%로 올리자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한 4조 5천억 더 거칠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세수가 20조가 더 거쳤습니다. 현재까지만.
법인세가 한 6조 5천억이 좀 더 거쳤는데요. 그 내부를 뜯어다 보면 뭐냐면 공제와 감면 제도를 상당히 좀 만졌거든요. 그걸 좀 줄였습니다. 거기서 온 게 한 3조 정도 늘었습니다. 아주 조금 만졌습니다. 저는 법인세를 올리자마자 이거는 지금 돈 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 실제로 실질세율이 얼마 안 됩니다. 법인에게, 기업에게. 그러면 실질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지금 법을 안 고치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부가 우리가 합의만 하면 감면제도, 공제제도를 확실하게 조정만 하면 거기서 100% 감면제도를 만약에 공제제도를 다 없애면 10조 정도 더 고칩니다. 어느 정도 고치냐에 따라서 이제 세수 증대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거로도 부족하니까 증세를 하자라고 하면 동의가 되는데 자칫 지금의 증세 논의는 그냥 정치적 아젠다에 그치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논쟁을 낳는 불필요한 이 주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고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과거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서 해제하자는 입장이었고 정부의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에 수정을 가해야 되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현재 북한의 5차 핵심이 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그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저도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옵니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의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 협상에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협상을 갑자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준비를 저는 특히 미국, 중국 이러한 우리 주변 국들과 특히 육자회담의 당사자들과는 지금부터 물밑대화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들 궁금을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김영란법이 어느 자리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자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나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안을 조금 모아야 될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란법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뭐 일부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요. 저희 고위공직자들은 특히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저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교육받고 있습니다. 네, 1시간 지금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냥 훌쩍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고요. 내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님을 모시고 토론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